손주 봐주다 쓰러진 할머니,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딸이 한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럼 내일은 애 누가 봐요? 출근해야 하는데 당장 봐줄 사람도 없고. 위로의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상황입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딸네 집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딸이 달려와서 한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아? 가 아니라 그럼 내일은 애 누가 봐요? 였습니다. 그 순간 그분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그냥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우울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 60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한 친구가 소주잔을 비우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제일 행복해.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딸네 집으로 갔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도 자주 다녔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요즘 제일 행복하다니요. 무슨 일 있어?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누군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매일은 힘들다고. 일주일에 이틀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딸이 뭐래? 처음엔 좀 당황하더라고. 그동안 당연한 줄 알았나 봐.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 지금은 화요일, 목요일만 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예전에는 의무였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영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딸이 섭섭해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나를 더 배려해. 예전에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해주면 정말 고마워해.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했고, 자식들을 키웠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친척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이웃이 어려우면 선뜻 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들 챙기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베풀음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베풀면 베풀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베풀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는 눈치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무엇이 쌓일까요? 바로 원망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베풀매는 언제나 기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마음 한편에서는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나에게 똑같이 선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푼 선은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잊혀지며 심지어는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납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제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후에 남은 시간은 그런 복잡한 감정에 소모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베푸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삶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첫째 아들 내 집 전세금 3억을 보태주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잘 되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들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속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제 자신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러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고민 끝에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솔직히 말할게. 3억은 당장 갚지 못해도 이해하겠다. 내 사정이 어려운 거 아니까.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계속 달라고 하면 아빠도 힘들어.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거든. 앞으로는 아빠가 벌어서 쓸 수 있는 금액만 도와줄 수 있어. 대신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재정 컨설팅을 함께 받아보자. 아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빠도 건강하게 살아야 너를 더 오래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진짜 독립하는 거야. 몇 달간은 관계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지출을 줄이고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자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계속 의존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사랑을 해주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 때로는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야. 내 건강도 지키고 아들도 성장시키고 일석이조였어.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신도 지키고 상대방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당신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은 자신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5가지 단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손주를 못 봐줘. 이번 달은 경조사비를 좀 줄여야겠어. 이렇게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68살 되신 분인데 매주 수요일을 나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썼습니다. 처음 몇 주는 가족들이 그날도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수요일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그럴 때마다 그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수요일은 엄마 날이야. 다른 날은 되는데 수요일만은 안 돼. 처음에는 가족들이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수요일은 엄마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엄마는 안 되겠다라고 서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수요일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주에는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주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떤 주에는 그냥 집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날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볼 때도 예전처럼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 손주 보고 싶었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나머지 엿새가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전에는 매일 힘들었는데. 두 번째 단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평생을 강한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는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져도 됩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아빠도 이제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함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명절을 앞두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69이신 분입니다. 애들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작년 명절에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 15명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나니까 허리가 일주일 동안 아팠어. 너희들은 밥 먹고 거실에서 편하게 쉬었지만 엄마는 계속 주방에서 일했잖아.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 엄마도 명절에 쉬고 싶어. 자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몰랐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그래서 그 집은 명절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음식은 일부만 집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주문했습니다. 설거지는 돌아가며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명절 당일에 실제로 쉴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과도 놀아주고 편하게 명절을 즐겼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명절이 제일 좋았어요. 엄마가 편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행복했어요. 그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속으로 서운해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솔직함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거나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것입니다. 아깝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들 주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제 친구 한 분은 65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살림하고 자식 키우느라 평생 못했던 겁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 하나? 돈만 아까운 거 아닌가?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지.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옆에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그리는데 혼자만 느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집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제법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1년쯤 지나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 봐요.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2년째 되던 해에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자기 그림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린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지금은 수채화가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 남 눈치 보느라 아깝다는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안 했던 것 같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야. 네 번째 단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 몰려오고 이익이 없어지면 흩어진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기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그런 관계에 매달려야 합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70살에 친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그리고 그분한테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그러면서도 정작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고 비교하게 되고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만나야겠다. 전화가 와도 요즘 좀 바빠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민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을요. 만남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니까 훨씬 행복해요. 정약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질 좋은 관계 몇 개가 양 많은 관계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5번째 단계,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기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얼마 전 혼자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불국사도 가보고 첨성대도 가보고 이름 모를 작은 골목도 걸었습니다. 점심때 작은 한정식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세요? 네.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요, 편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기분 맞춰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책도 읽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행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된 상황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찾아질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남들과 어울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억지로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한 후 더 나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속으로는 피곤했는데 지금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니까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만나니까 표정도 굳어 있었나 봐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를 매일 보다가 일주일에 2번만 보니까 손주가 너무 예뻐 보여요. 예전에는 힘들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손주 보는 날을 기다리게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베풀매의 힘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더 감사하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요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지치고 힘들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한 관계는 언제나 한쪽을 지치게 만들고 원망을 낳게 합니다. 그런 불공정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가족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예순을 넘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평안입니다. 정약용은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손주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영원히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새순을 틔워 성장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어 겨울을 준비합니다. 나무도 계절에 따라 자신을 돌봅니다. 여름 내내 그늘을 만들어준 후에는 가을에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성장하고, 중년에는 베풀고, 노년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내면의 친구를 발견할 때입니다. 그 친구는 베풀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으면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신 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은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손주 둘을 번갈아 돌보고 친척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아파트 분여회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였습니다.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고 퇴원 후에도 회복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분은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구나. 회복 후 이분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손주는 일주일에 하루만 보기로 했습니다. 친척 모임은 정말 가고 싶은 것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분여회는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시간에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갑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도 가집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할머니 요즘 이기적으로 변했대. 손주도 잘 안 봐주고 모임도 안 나오고. 하지만 이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이 먼저다. 내가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살아야 손주들도 더 오래 볼 수 있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목소리에 활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이분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소중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게 가족들이 저를 더 존중해요. 예전에는 엄마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해주면 정말 고마워해요. 관계가 훨씬 건강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딱 30분만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내일 누군가 부탁하면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 혼자만의 시간을 1시간 가져보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이번 주에 나는 이것 하나만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10분 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